세 번째 주제 도시 체계고요. 도시 체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도시 내부 구조, 그 저번 시간에 도시 그 자체에 대한 도시의 의미를 배웠고, 오늘은 도시 체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교과서 페이지를 써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교과서랑 정확히 매칭되는 페이지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교과서상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수업은 도시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도시 내부 구조, 즉 기능들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오늘은 도시들 간의 관계, 도시 체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순서는 첫 번째 중심지 이론, 두 번째 도시 체계, 세 번째 세계 도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란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도시 체계, 그 다음에 세계 도시 체계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지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러 라는 학자가 만들었어요. 아침에 수영하고 뭘 안 먹었더니 입이 꼬이네요. 힘이 없어요. 크리스탈러라는 학자가 만들었는데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혹시 어머님, 아버지가 뭐 부동산 관련 업을 하신다, 그럼 오늘 가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아십니까 하시면 어머니, 아버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평평한 평야에 인구 밀도가 똑같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라고 수학적으로 구조화해서 나타낸 학자야. 우리가 오늘 그거를 그려보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가셔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 이론을 찍먹할 겁니다. 저 이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도시체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개념, 크리스탈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개념들, 또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심지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중심지 이론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중심지죠, 중심지. 그래서 재화 또는 중심지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배우지에 제공하는 곳. 재화 또는 서비스를 배우지에 제공하는 것.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재화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죠. 배웠죠, 최근에. 네. 재화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 같은 건 상품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고, 서비스란 뭐죠? 안 보이는 거는 공기도 그럼 서비스예요? 무형의 용역이라는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하죠. 무형의 용역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은 친절함이라고 말을 했어요. 서비스. 그걸 감탄한단 말이야? 틀렸다라는 말이죠. 어쨌든 물건, 쉽게 생각합시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배우지에 제공하는 곳. 배우지라는 게 뭐겠어? 그러면 다른 공간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 배우지입니다. 배우지. 배우지란 건 뭐냐?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을 우리는 배후지라고 합니다. 배후지. 중심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우지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 배우지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네. 중심지라는 거는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배우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학교도 중심지인가? 네. 우리 학교도 중심지지? 나도 만약에 공간이라고 한다면 나도 중심지인가? 아니요. 나도 중심지지. 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배우지는 지금 어디야? 이제 여기 3학년 7반 교실이 내 배우지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가 본다. 그럼 내 배우지는 이 3학년 7반을 벗어나서 더 넓은 배우지를 갖게 된다라는 거고. 이해되신가요?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중심지, 그것을 제공받는 곳은 배우지다.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개념을 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 단어는 낯설 수도 있지만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수요를 우리는 최소 요구치라고 부릅니다.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수요. 내 수업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 수요는 어때? 한 명만 있어도 난 수업을 할 거야. 내 최소 요구치는 한 명이야, 한 명. 자, 근데 태희가 꿈에 그리던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무슨 가게? 마라탕. 여러분들 마라탕 너무 좋아해, 마라탕. 마라탕 가게를 크게 차렸어요. 막 직원도 많이 썼어. 매장도 엄청 넓어. 한 달 월세도 5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 월급도 줘야 돼. 한 달 매출 최소 얼마나 돼야 되죠? 1,000만 원 벌면 손해볼 겁니다. 만약에 이 태희의 마라탕 가게를 유지하는데 최소 한 달에 1,500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 된다고 칩시다. 1,500만 원 딱 매출이 나오면 태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월급 주고 월세 주고 세금 내면 끝이야. 이 매출이 1,500만 원 나왔을 때 이 가게 유지합니까? 아니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유지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1,500만 원이라는 돈은 이 최소 수요, 즉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매출이라고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 나올 때 뭘로 나와야 돼? 최소 수요라고 나오시면 돼요. 오케이? 네. 즉 내가 가게를 차렸는데 최소한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내가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매출을 우리는 최소 요구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하나의 더 개념이 있습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 즉 이 중심지로부터의 서비스와 재화를 받는 곳의 도달 범위, 어디까지 이 도달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재화 서비스의 도달 범위입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최소 요구치가 요만한 게 가게가 있다고 칩시다. 이만큼의 면적에서 수요가 발생을 해야 나는 이 중심지를 유지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사이즈가 더 커야 되겠죠. 또는 같아도 됩니다. 같거나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더 넓은 범위까지 재화와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어야 이 중심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그림 이상한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면 그건 이상하다라고 하지 않죠. 평소랑 달랐을 때 이상한 거니까. 여러분들 봐봐. 멀리만 가면 매출이 괜찮아요? 아니잖아. 이건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탈러는 전제 조건을 평평한 평야에 인구 밀도가 똑같다라고 생각했어. 즉 그러면 인구 밀도가 똑같고 수요가 똑같으니 더 멀리 가면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더 멀리 가면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현실랑은 그 전제 조건이 좀 달라. 이해되신가? 즉 현실에서는 이 최소 요구치를 매우 좁은 면적에서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창동 스타벅스가 없죠. 없어요? 예, 없어요. 놀랄 일은 아니죠. 그 가게가 있고 없고가 뭐가 얼마나 인생에 중요하다고.
이 스타벅스가 생각했을 때 이 신창동에는 이 최소 수요를 채우기 어려웠는지 신창동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곳에 가면 빌딩마다 사거리에 빌딩이 4개 있다고 하면 그곳엔 스타벅스가 4개가 있단 말이야. 이 이론을 그대로 갖다 맞추면 최소 요구치 안 맞죠? 네. 자, 봐봐. 큰 가게 옆에 또 다른 가게가 들어오면 서로 간에 최소 요구치를 채우지 못하고 망하겠죠? 봐봐. 태희가 만약에 마라탕 가게를 크게 차렸어. 근데 나도 근데 마라탕 가게 그 옆에다 똑같이 또 차려. 둘 다 어떻게 돼? 망하지.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을 좀 벗어나서 밀도가 다르다, 인구 밀도가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이론이고 모형이니까 그것들을 깔아놓고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 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최소 요구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중심지의 유지 또는 성립 조건이야. 즉 가계가 유지되거나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즉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또는 같거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즉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중심지 이론의 가장 심플하게 중심지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중심지가 유지되냐 아니냐 이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위한 도시 체계, 즉 중심지 간에도 요게 있다는 거야. 요거 뭐가 있다는 거야? 격차. 그 격차, 위가 있고 아래. 아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중심지에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중심지의 계층 구조. 그래서 중심지의 계층 구조에는 높은 고차 중심지가 있고요. 두 번째, 저차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심플하게 보면 고차 중심지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차 중심지는 적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현실에 꼭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기능과 적은 기능이라고 보셔도 괜찮고, 또는 여기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여기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의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야기에는 여기는 좀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여기는 좀 더 적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쉽게 A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예로 들어봅시다. 병원에서도 저차와 고차가 있겠죠? 네. 저차는 뭐야? 일반 병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여기 있는 개인 병원들, 일반 병원들, 의원 수준의 작은 병원들, 그보다 한 급 높은 거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보다 더 높은 거는 대학병원. 병원은 급이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막 큰일 났어.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막 병원, 개인 병원 갑니까? 아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더라도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래?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 즉,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건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저차 중심지의 모든 기능은 고차 중심지에서 다 포함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거 마트 가서 다 살 수 있죠. 네.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거 백화점에서 다 살 수 있죠. 네.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거 편의점에서 못 살 수도 있죠. 네. 봐봐, 예를 들어볼게. 태희가 선물을 받고 싶어요, 하나.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명품 가방 이런 사치품을 갖고 싶은 거야. 1000만 원짜리 가방. 딱 하고 이제 남자친구가 그걸 사준다고 딱 데리고 갑니다. 태희가 야, 나 가방 사줘 하니까 남자친구가 알았어 사줄게까지 하면서 딱 차에 태워가지고 CU에 내리죠. 이거 사주겠다는 소리야, 안 사주겠다는 소리야? 안 사주겠다는 거지.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롯데마트를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사잖아. 어디를 가야 돼? 백화점에 가야 돼. 즉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차 중심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신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이 고차 중심지는 우리가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차 중심지는 소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중심지는 도시는 중심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작은 스케일일 수도 또는 큰 스케일일 수도 있지만.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도시 체계를 들어가는 중심지 이론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 도시 체계로 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색깔이 좀 알록달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죠? 네. 뭔가 그냥 좀 알록달록하고 쓰고 싶은 날이었나 봐요. 첫 번째로 도시 체계의 개념,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의미. 야, 체계라는 게 뭐야? 체계. 시스템이죠. 시스템. 여러분들 시스템은 위아래가 있고 구조화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조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자, 보시면 봅시다. 그럼 도시 체계라는 건 뭘까? 조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여러분들 여기 옆에 있다. 청소 시간이죠. 이번 끝나고 옆에 학생회실 옆에 가면 또 따시만하게 큰 판이 하나 붙어 있죠. 학생회 조직도. 학생회 조직도 여기 맨 위에 누가 붙어 있어? 서희 우두머리 붙어 있고요. 그 밑으로 부장들 붙어 있고요. 그 밑으로 차장들 붙어 있지. 이게 하나의 체계라는 거야. 학생의 체계. 즉 도시도 요 대빵이 따로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대빵은 누구야? 도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유튜브를 폭파시켜버리려고. 우리나라 대빵 누구야? 서울 있고 그 밑으로 여러 광역시들이 있고 그 밑으로 여러 시들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도시 체계라는 건 뭐냐? 도시간 상호작용에 따라 도시간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의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상호작용 플러스 보유 기능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간의 상호작용 또는 보유 기능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구조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말은 어렵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단어로 바꿔서 다시 설명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도시 간에 얼만큼의 교류가 있느냐인데 이 도시 간의 교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통계 자료로 볼 수가 있죠. 근다고 해서 도시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서울아, 너 누구랑 친해? 미안합니다. 다시 이딴 농담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상호작용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교통량이야. 서로 간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터미널에 가셔서 버스 배차 시간만 보시면 돼요. 광주에서 서울을 가는데 배차 시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30분. 어디 시골에서 오셨어요? 30분이라뇨. 10분. 5분에서 15분 사이에 거의 10분마다 있어요. 서울 가는 버스가. 그러면 자주 있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네. 예,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밤 늦게까지 얼마나 횟수가 많냐 이거죠? 얼마나 많을까? 50번. 완전.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벽 아주 애매한 시간 빼고는 24시간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포항 들어봤습니까? 네. 포항. 선생님이 한때 자주 왔다 갔다 그랬던 그 포항은 하루에 버스 몇 대 있을까? 2대, 그때 3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8시인가 9시인가 그 다음 버스가 있고 그 다음 오후 1시인가 2시인가 하고 오후 4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3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대. 그만큼 교류가 적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보유 기능은 어떻게 구분할까?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중심지 서울 같은 경우는 정치, 문화, 경제에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광주는 그보다 덜 가지고 있죠. 장성은 그보다 덜 가지고 있죠. 이해되신가? 그것들에 따라서 도시 간의 계층을 나타내는 게 요 도시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표를 하나 그려 드릴게요. 기능, 중심지 수, 그 다음에 중심지 간 거리, 그 다음에 배우지.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는 고차 중심지. 여기는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는 다른 말로 대도시라고 볼 수 되고요. 여기는 소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중소도시. 그럼 고차 중심지가 가는 기능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저차 중심지의 기능은 적죠. 고차 중심지의 수는요? 그 중심지들의 수?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적어요. 우리에게 서울은 몇 개? 한 개. 그죠. 그렇게 최고 고차 중심지 많지가 않아요. 뭐 광역시들은 몇 개? 10개가 안 되죠. 광역시 하나가 아니죠. 중심지 수는 적습니다. 저차 중심지의 수는요? 많죠. 야, 편의점 수가 많아? 백화점 수가 많아? 편의점. 광주에 백화점 수 몇 개? 한 개. 신세계, 롯데, NC 총 3개가 있죠. 대형마트 수도 세보면 금방 셉니다. 홈플러스 몇 개, 롯데마트 몇 개, 몇 개 셉니다. 편의점 수는요?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이 동네만 해도 몇 개인데. 중심지 간 거리는요? 짧아요. 멀어요. 아까 봐봐.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테이가 재벌이야. 와. 그래서 백화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신창동. 신창도에다가 백화점을 딱 지었어. 근데 나도 근데 테이 바라기야. 뭐 테이가 하는 거 다 따라해야 돼. 그런 애들 있잖아. 막 다 따라하는 애들. 나도 테이가 신창동에다가 백화점을 지었네. 나는 신가동에다가 또 백화점을 또 지어요. 괜찮아, 테이? 안 괜찮죠. 그죠? 우린 둘 다 망했어. 망했다고. 왜? 최소 요구치는 커. 재화의 도달 범위 한계가 있겠죠. 이 신창 신가 사람만으로 우리 두 백화점 유지하기가 힘들어. 그럼 서로를 위해서 어때야 돼? 떨어져 있어야지. 멀리 있습니다. 멀습니다. 멀어. 이거는요? 가깝죠. 편의점 옆에 편의점 있는 경우 봤죠? 네. 금방 50m, 100m 사이에. 물론 너무 가까우면 상도덕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워도 서로 다 같이 장사를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왜? 최소 요구치가 상대적으로 더 작으니까. 그럼 배우지의 면적은요? 넓죠. 이것과 이거는 같은 개념이야. 중심지 간의 거리가 머니 당연히 배우지가 넓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요? 아, 미안합니다. 가깝다가 아니죠. 좁습니다.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혹시 혼자서 공부하다가 더 헷갈리실까봐 내가 그냥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만한 거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대도시 내부. 소도시 내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 중심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대도시 내부의 면적 그 한물에 바라보는 거야. 두 개가 아예 매칭되는 개념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도시 내부 구조랑 도시 체계를 헷갈려 해. 그 헷갈려 하다 보면 고등학교 가서까지 틀려. 내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고2 때 중간고사에서 정답률이 엄청 낮았던 문제가 있어요. 나만 맞았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정확한 문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도시 체계와 도시 내부 구조를 헷갈리면 틀리는 문제였어. 근데 그렇게 낚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도시 내부의 기능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소도시 내부에는요? 적죠. 막 치킨집 없는 막 시골도 있잖아요. 중심지의 수는요? 대도시 내부에 중심지가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위에 거랑은 같은 결로 보지만 도시 내부 구조를 보냐, 도시 그 중심지 자체를 보냐, 이 차이를 느끼셔야 돼.
소도시 내부의 중심지 수는요? 적죠. 그러면 대도시 내부의 중심지 간 거리는요? 멀다. 가깝다. 야, 중심지 옆에 중심지 있잖아. 왜냐? 대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아.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붙어 있어도 중심지가 가깝다고. 스타벅스 예시 다시 들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도시의 중심에 빌딩이 있는 곳에는 그 빌딩마다 스타벅스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광주에서는 스타벅스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네. 왜? 최소 요구치. 그지 붙어 있으면 다 죽어. 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더 낮으니까 수요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멀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대도시 내부의 중심지 간 거리는 가깝다. 여기는 멀다. 요거는 해당 없음. 배우지는 해당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체계가 가장 높은 우두머리 도시는 어디야? 이제 서울이 되겠죠. 서울. 그 밑에는요?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그 밑으로는요? 뭐 수원, 뭐 성남, 뭐 창원 등등등등등등 해서 두두두두두두두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도시의 체계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높은 기능과 가장 많은 기능과 가장 고차 중심지는 어디야?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도시 체계가 끝이 나고요. 여러분들 실망하는 눈빛이 역력하군요. 3번이 또 있죠, 우리에게는. 이거는 빠르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도시. 세계도시는 특별한 게 아니야. 앞에 배웠던 중심지, 그리고 도시체계, 그거를 엮여가지고 세계적 스케일에다가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도시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계 도시체계는 다르게 되어 있겠죠? 그 세계 도시의 이 정점에 있는 도시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건 국가고요. 스케일 잘 구분하셔야죠. 그 세계도시 다 써놨잖아. 월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계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의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계도시의 의미는 뭘까? 세계적인 중심지. 그렇죠. 세계적인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즉, 전 세계를 하나의 범위로 봤을 때 그 안에서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중심을 할까? 어떤 것들의 중심? 교통, 통신, 가장 큰 거는 경제,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중심성, 도시 말고도 이런 중심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교통수단이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허브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허브, HRB, 여러분들 키우는 식물 말고 HUB, 택배 시키면 볼 수 있는 HUB 허브. 그래서 허브 공항, 환승을 해서 갈 수 있는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야. 즉, 세계도시도 비슷합니다. 그 지역에서 중심 역할하고요. 그 지역을 넘어서 그 위 단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애들이 넘버 1, 알파 세계도시라고 불러요. 최고의 세계도시들. 제1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은 살짝 더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왜 등장하게 됐는가?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계도시는 왜 등장하게 됐을까? 그렇죠.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작년에 내가 역사 가르쳐 드리면서 17세기 이후로 나라를 물어본다 모르겠으면 어디를 말하시라? 영국. 일단 모르겠으면 영국을 말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가 나왔거나 글로벌이 나왔거나 또는 사회과학에서 뭔가가 20세기 이후로 뭔가를 변했다라는 이유를 물어본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를 말하시면 정답률이 70에서 80%는 됩니다.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 다시 한번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 너무 길다. 그러면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화. 오케이. 그래서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 그에 따른 세계화. 세계화라는 건 전 세계의 교류가 늘어나는 걸 우리는 세계화라고 부르죠. 교통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훨씬 더 멀리 있는 지역을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사람과 쉽게 통화나 연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구가 작아진다라고 하죠. 만약에 서울을 옛날에 간다고 했을 때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잡고 갔었죠.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점심 먹기 싫어가지고 지금 11시 반 교장쌤 몰래 서울 가서 국밥 한 걸 먹고 싶다. 지금 당장 송정역 뛰쳐가가지고 KTX 딱 타고 빠르게 먹고 딱 내려오면 갔다 오면 몇 시야? 10시. 4시 반. 가는데 2시간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훨씬 더 세계는 작아졌다고 합니다. 즉 진짜 세계가 작아진 건 아니고 우리가 빨라졌다라는 거지. 우리가 빨라진 만큼 세계는 훨씬 더 교류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런 게 우리는 세계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해요.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는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 중 다국적 기업이 많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 전부 다 다국적 기업일 확률이 99%입니다. 애플, 테슬라, 구글, 삼성 다국적 기업이에요. 벤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하다. 그것은 전부 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지역 간의 그죠? 지역 간, 국가 간 연계성이 증가해요. 그럼으로써 이 세계 도시라는 하나의 중심성을 가진 도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즉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심 도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뭐라 부른다? 세계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요 도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요 세계 도시들 여러분들 말해봐. 런던, 도쿄, 뉴욕, 여러분들 그냥 떠오르는 도시들 말하면 다 세계 도시예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시가 썩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막 쿠알라룸푸르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봐봐요. 못 들어봤다 그러죠. 즉 몇몇 친구들만 알고 있는 건 세계 도시 아니야. 모두가 알아야 월드 클래스지. 이해되신가? 손흥민 다 알잖아요. 데이비드 베컴. 미안합니다. 세대가 차이 너무 많이 차이 났네요. 트럼프. 그죠. 이런 정도 내 월클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안다는 거. 그래서 유명한 도시들은 웬만하면 다 세계 도시가 되고요. 이 세계 도시들은 각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뭘까? 주요 지표를 활용합니다. 주요 지표를.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다국적 기업의 본사의 수, 또는 금융기관의 수, 또는 국제기구의 본부 수, 뭐 기타 등등등등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활용하는 거 뭐냐? 무슨 프로듀스 101 이런 것처럼 뭐 점수 매겨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세계도시라고 명명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LA, 뉴욕 세계도시인 것 같아. 서울도 세계도시인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한단 말이야. 뭐라고 말해야 돼? 정확하게 수치로 말을 해줘야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치로. 그래서 주요 지표를 활용해서 점수화시켜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도시 체계. 그럼 최상위 똑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도시들 어떤 거냐? 뉴욕, 런던, 뭐 파리, 뭐 도쿄.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파리를 뭐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 그 뒤에는 뭐 여러 도시들, 우리나라 서울, 뭐 기타 등등등등. 그 뒤에도 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세계 도시 체계도 똑같이 구성이 된다. 즉 공간적 범위가 바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나의 도시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도시 체계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의 도시 체계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세계화. 그렇죠. 세계화. 좀 더 길게 풀었으면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그래서 중심성에 따라서 이렇게 체계가 만들어진 거 우리 도시체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중심지 이론부터 도시체계, 세계도시까지 하나의 구성으로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수업 끝.